2023년도 첫 비대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올 한 해도 계속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 내일 귀국하신다 그랬나요? 민주당이 8일 날 끝나는 임시국회를 9일부터 이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현안들이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국회는 정리돼서 성과가 있을 때 열어도 늦지 않은데 화급히 공백 없이 9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4분의 1, 의원 4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하면 소집되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일방으로 소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그냥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특권을 누리지 않는 걸로 비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면 노웅래 의원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국정에 종사하는 국정에 충실히 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거꾸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 특권의 남용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닌 때 노웅래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도 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노웅래 방탄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국회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지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국회가 다시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은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자신들의 안을 연금특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하나는 재정 안정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노후 소득 보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90년생들은 65세가 되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제4차 재정축에 의하면 2042년에 적자가 나고 2057년에는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점차 보험료율을 올려서 18%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딱 그 절반인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민간자문위원회가 이 9%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 평균 58만 원 받는 연금 수령액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되는 그런 방안의 연금 제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가장 쉬운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입니다만은 나라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 방향은 맞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0명 정도로 공론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7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제 1차 청문회를 했고 내일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희생자 유족이라든지 또 생존자라든지 이태원 상가 상인, 그다음에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우리 국정조사위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정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시에 소위 골든타임, 그다음에 디메트, 이런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정인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취지에 비춰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신현영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의 디메트 관계되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긴급 출동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에 걸맞는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법상 올 4월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체의 당리 당략 유불리를 버리고 따지지 말고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만 보고 방향을 정해가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민주당의 유불리,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현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제도가 무엇인지, 한국 정치가 나갈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별적인 어린이집 급식비와 관련해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님들과 교육부가 다시 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방침을 정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관할이 아니란 이유로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들이 더욱 앞장서서 밥값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조차 차별받는 기이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 교육을 외쳤고 학생들 인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반겼던 분들이 어린이집 밥값을 못 주겠다고 외면하는 부끄러운 이중성은 안 보였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차별 없는 같은 밥, 똑같은 금액으로 차별을 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교육감님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할 23년도가 30인 미만 기업에게는 막막한 절망의 한 해가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일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는 애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추가 연장 근로제의 필요성은 정부도 국회도 당사자들도 모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였고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고통을 떠안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 30인 미만 기업은 장시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은 추가 연장 근로제가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산업, IT 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고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최근의 경제 현실도 무시하는 민주당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을 포함하여 30인 미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여 개 정부위원회 포진안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개면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국정 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하면서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반칙과 특혜를 요구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습니다. 물류를 정지시켜 산업계에 수조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업에 난입하여 일터를 점거하고 같은 노동자를 위협했습니다. 1,000억 원대 좌비를 거두면서 회계는 불투명합니다. 부패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정부위원회 곳곳에 포진하여 국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3년여 전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숫자가 58개에 이르며 여타 지역위원회까지 합산하면 150여 개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위원회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위, 근보재정 운영위, 국민연금 운영위, 사회보장위 등 우리나라의 고용, 복지, 임금, 보험, 연금, 산재 등 각종 분야에서 민간 대표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노동조합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렇게 민주노총이 속한 수십여 개의 정부위원회에서 교섭을 명목으로 국정 혼란을 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중앙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곳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회의 선정 과정과 권한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회계가 불투명하거나 불법, 탈법, 반칙, 특혜를 반복하는 상급단체는 위원 자격에서 배제토록 하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군산지원 유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X가 주인을 무느냐, 본인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공공기관 적폐기관장 명단을 발표하고 각종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챙겨받은 자리와 권한을 새 정부에서도 휘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위원회 입주 청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어제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이태원 관할서인 용산경찰서의 총체적 부실 대응, 지휘관의 무능력, 엉망진창인 보고 체계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임재 전 경찰서장은 자신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10월 29일 밤 11시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임재 전 서장은 그날 밤 10시 32분쯤 용산서 112 상황 실정과 통화했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습니다. 즉 압사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구급 활동을 벌인 소방관은 외로웠다며 현장을 통제할 경찰이 더 많았다면 구조 활동이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초기 상황 판단이 정확했다면 12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고 경찰 기동제 출동이 즉각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행동으로 꽃다운 청년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교체가 없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겁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을 증인으로 하는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답정너식 태도를 보면 불보듯 뻔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였는지,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정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허언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어떻게든 12구 참사를 정쟁화해서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특수본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 국회를 위해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연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입니다. 일거에 암 수술하고 암 세포인 정치 기득권자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니 우선 선거구제 개편부터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정개 특위는 이미 획정위를 구성했고 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만 합니다. 바쁩니다. 기득권 정치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승자 독식, 사표 양산, 영호남 간의 지독한 지역 갈등, 양극단의 정치 이념화와 증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다면서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 과정부터 편질되었으며 운영과 과정에서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습니다. 전국 득표율 3%만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여야 모두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위성 정당을 내세우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장 폐기해야만 할 악법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유신체제 이후인 1973년 9대 총선부터는 한 선거구제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박정희 정권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선거구마다 2명씩 뽑으면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우세한 여당 후보가 1명씩 당선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7년 6.29 선언 후 일로 상김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각각 36.6%, 28%, 27%, 8%를 득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정권 창출에 실패한 김영삼, 김대중은 4개월 뒤 치러질 13대 총선을 위해 야권 통합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총재는 소선거제 합의 후에 통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총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권 통합을 전제로 소선거구제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즉 김영삼 총재의 양보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60석, 공화당 33석이 이끄는 즉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은 호남 싹쓸이를 하며 제2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결과 야권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여소야대 정국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이라는 기형적인 정치 구조를 탄생시켰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원함의 일당 싹쓸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부끄러운 정치 유산입니다. 한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77.9%가 거짓이라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69.6%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난 것입니다. 국민의 40.7%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나 술자리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도 불편하다는 응답이 43.6%에 달합니다. 20대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49.3%나 됩니다. 이러니 결혼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절벽이니 저출산이니 다 공연불입니다. 국가가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이제 36년째 지속되어 온 소선거구제는 구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대선거구제가 해답도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정치력이 오래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선거법, 정당법과 같은 헌정 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입법 수장인 김진표 의장이 대한민국을 암수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엔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확대를 주장했었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적용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바꾸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마침 민주당의 의원 64명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도 다수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조경태 의원도 비례대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국회의원 수를 100석으로 줄이고 200석으로 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유불리를 따지면 이 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개혁, 이번에는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민주당이 갈수록 괴이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입으로 부스럭부스럭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설명한 내용을 풍자한답시고 한 것 같은데 야당 최고위원회의가 봉숭아학당입니까? 이게 우습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뇌물 범죄 비호가 웃기지 않고 괴이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그런 생각을 머리 끝까지 뿌리 뽑겠다라고 공격했습니다. 혹시 장 의원은 사상경찰입니까? 누군가의 생각을 어떻게 뿌리 뽑습니까? 저 역시 민주당이 몹시 괴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머리 끝까지 뿌리 뽑을 겁니까? 민주당이 괴이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해 온다며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아니 그럼 국무위원이 김 대변인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고 정제되지 않은 막말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발 김 대변인도 국민 앞에서 훈련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괴이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엔 중대선거구를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비례대표를 강화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찬성한다니까 진짜로 찬성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갈수록 괴이한 정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당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충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괴이한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정치개혁에 뜨거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정치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지난 정치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의 첫발은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뜬금없이 정치개혁을 꺼내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이 지난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내놓은 결의문인데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결의하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이 나선 바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개혁을 외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제도 개편 때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결국 위성정당을 끝끝내 만들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대표부터 소속 국회의원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거라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어정쩡한 입장과 말 바꾸기는 더욱이 가관입니다. 과거엔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싣더니 이제는 잘 모르겠다며 발을 빼는 이유,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탄이 더불어민주당 169석의 기득권이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면서 자신들만의 방탄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고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범죄도 끝끝내 막아 세울 수 있는 반민주적인 기득권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금 묻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결의에 나섰던 169명의 의원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반복 정당이라는 오명,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결의도 좀 돌아보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앞장서 응답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기를 바랍니다.